2026년은 에베레스트 산 등반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2천만 달러 규모의 중독 스캔들부터 폭죽 때문에 산의 절반이 폐쇄된 일, 그리고 새로운 안전복귀로 인한 혼란까지 에베레스트에서의 경험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봉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은 아무런 예고 없이 북쪽 전체를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보도자료도 없고 공식 성명도 없습니다. 이번 시즌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와 관련해서 티베트 등산협회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 루트에 전문화되어 북쪽 원정대를 계획해온 운영자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북쪽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껏해야 2025년 9월 19일 티베트 시가체 근처의 풀밭 언덕에서 열린 불꽃놀이와 관련이 있다는 이론만 있을 뿐입니다. 아크테릭스라는 캐나다 아웃도어 브랜드가 어센딩 드래곤이라는 행사에서 불꽃놀이를 공동 후원했습니다. 그들은 슈퍼스타 예술가 차이거창을 초청했고 그는 52초 만에 1050개의 불꽃장치를 점화하여 티베트 산봉우리들을 향해 8000피트 높이여 빛과 불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두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완전히 불법이었습니다. 그 행위는 중국의 칭하이 티베트 고원 생태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 고도에서 수십 년이 걸려야 회복되는 연약한 고산 초지 약 2.5에이커가 파괴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지 티베트 마을 주민들은 이후 언덕을 올라가 행사에 사용된 구리 조각, 플라스틱 포장지, 타지 않은 화약을 땅에서 주워야만 했습니다. 이 쇼의 영상이 중국 주류 언론에 유출되었을 때 온 나라가 분노했습니다. 6명의 현지 공무원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중 4명은 즉시 해임되었으며 군 당소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크테릭스의 CEO는 중국 언론에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된 예술가 차이도 직접 사과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산을 폐쇄한 이유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꼭 이유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북쪽 등산로는 5번이나 폐쇄되었습니다. 중국이 산을 폐쇄하고 싶으면 그냥 폐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북쪽을 폐쇄한다고 해서 에베레스트 등반가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을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길 뿐입니다. 북쪽 등산로에는 보통 한 시즌에 200명이 넘는 등반가가 있습니다. 그 등반가들, 그들의 운영자들, 가이드들, 고산 노동자들, 결국 그들 모두가 어딘가로 가야 하고 그곳이 바로 네팔입니다. 그게 네팔에게는 좋은 소식이어야 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6년 등반 시즌이 열리기 며칠 전 네팔 경찰이 대규모 조직범죄 일당을 적발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날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 사실 보험회사들은 수년간 에베레스트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험을 들어준 등반가들이 갑자기 베이스 캠프에서 의료 비상 상황을 겪게 되고 헬리콥터로 산에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상 상황은 해발 17,000피트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구조 작업에 대한 청구서가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규칙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보험사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들은 때때로 4명의 등반가가 각자 전세 헬리콥터 구조 비행 한 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개의 별도 청구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비행 기록을 대조해보면 숫자가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된 4번의 비행 모두 이륙 시간이 초 단위까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모두 GPS 구조 지점 좌표도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이 헬리콥터 운영자들이 4번의 서로 다른 생명 구조 임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는 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픈 트래커 4명을 한 대의 헬리콥터에 태우고 4개의 서로 다른 보험사에 각각 개인 전용 비행의 전체 비용을 청구한 겁니다. 이제부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보험사들은 즉각적인 헬리콥터 후송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런 긴급 의료 사례들이 항상 신기하게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거의 24시간이 지나자마자 카트만두의 의사들과 의료 클리닉들은
집중 치료에 대한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 클리닉들이 보험사에 보내는 의료 서류에는 거의 항상 끔찍한 상황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등반가들이 죽음의 문턱에 있으며 폐기능 저하나 심각한 뇌 부종으로 인해 응급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막대한 비용을 청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카트만두의 관광지구를 돌아다니던 현지 보험 조사관들은 중환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던 바로 그 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다음날 오후 햇살이 내리쬐는 테라스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모모를 먹고 시원한 에베레스트 라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의사분께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루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가 다음날 맥주를 마시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심각한 뇌부종을 하루 만에 그냥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뭔가 수상한 일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명백한 경고 신호들은 조용하지만 대규모의 경찰 수사를 촉발시켰습니다. 네팔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청구 기록을 감사하고 비행 기록을 압수했으며 산악 가이드, 의사, 헬리콥터 조종사들 사이에서 삭제된 왓챗 메시지까지 복구했습니다. 3월 23일까지 인기 있는 트레킹 여행사 대표, 병원 경영진, 헬리콥터 운영자 등 최소 3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조직범죄 및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기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윤리적인 등산 가이드들은 자신들의 고객 음식과 차에 베이킹소다, 하재, 그리고 고산병 약을 과다하게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때로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모두 넣기도 했습니다. 해발 17,000피트에서 그 화학 혼합물은 몸에 극심한 복통을 일으킵니다.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운 고객은 이 산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가이드에게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물어봅니다. 가이드는 영웅인 척 행동합니다. 가이드는 트래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화학적으로 유발된 구토가 고산병의 초기 경고 신호라고 말합니다. 가이드는 만약 지금 당장 긴급 헬기를 부르지 않으면 산에서 죽게 될 거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공포에 질린 고객이 동의하는 순간 덫이 딱 하고 닫힙니다. 가이드는 이 모든 일에 가담한 특정 헬기 운영업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때로는 일부러 중독된 트래커 4명까지 한 대의 헬기에 태워 카트만두로 데려가고 협력하는 병원에 내려서 의료 서류를 조작합니다. 한 번의 가짜 이송만으로도 무려 48,000달러를 순식간에 벌 수 있습니다. 수익은 음지에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 꽤 교묘한 커미션 시스템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생사가 걸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과 헬리콥터 운영업체들은 피해자들의 해외여행자 보험에 응급 이송과 중환자실 입원에 대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전액 환급해줬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죠. 그 막대한 보험금이 은행에 입금되면 병원과 항공이송업체들은 전체 지급액의 20%에서 50%에 달하는 거액의 수수료를 비밀리에 빼돌렸습니다. 그 수수료는 처음에 고객을 독살한 트래킹 업체와 가이드에게 바로 되돌아갔습니다. 2026년에 이들이 적발됐을 때 수사관들은 최소 300명의 외국인 등반가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의료 착취를 당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형사들은 이 일이 2022년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말하며 범죄 조직이 국제 보험사들로부터 거의 1,970만 달러를 빼돌렸다고 주장합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은 아직 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 사람들은 가이드였어요. 그 산에서 당신이 목숨을 맡길 수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당신을 약물에 취하게 하면서 한 번에 48,000달러씩 챙겼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일이긴 해도 2026년에 네팔에서 나온 논란거리 중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월 CTMA가 침묵한 바로 그 달에 네팔 상원은 통합관광법안 2081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엔 여러 세부 사항이 있으며 일부는 나중에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에베레스트 등반 방식 변경안이었습니다. 현재 네팔 쪽에서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기 위한 법적 기준은 충격적으로 낮습니다. 기본적인 연령 제한을 충족하고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큰 돈을 낼 수 있다면 정부는 당신에게 허가증을 판매합니다. 극한 고도의 산에서 경험이 거의 없어도 말이죠. 이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등반가들은 에베레스트 허가증을 받기 전에 네팔에서 해발 23,000피트 이상의 봉우리를 이미 등정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소식은 일부에게 오랫동안 기다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계속 주장했던 규칙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팀들이 준비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야망이 크며 데스존이 인간의 몸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위험할 정도로 모르는 등반가들과 함께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것은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셰르파들은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다른 등반가들은 정상 능선에서 그들 뒤에 갇혀 기다리는 동안 소중한 보조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애초에 산에 오를 자격이 없었던 등반가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법안은 자격 요건이 되는 23,000피트 봉우리가 반드시 네팔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지 네팔 운영자들과 가이드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미 노력을 기울인 등반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알래스카에서 험난한 산들을 하나씩 정복하며 3년 동안 차근차근 에베레스트에 도전해온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법안에 따르면 그런 것들은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K2 정상에 올랐더라도 이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네팔은 허가사무소에서 당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이미 에베레스트 자국 측에 경험 요건을 두고 있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팔이 제안한 새로운 규정은 중국보다 더 엄격해지는 셈입니다. 그건 정말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도 있습니다. 네팔은 사실 예전에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5년에 네팔은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에 도전하기 전에 2만 피트를 넘는 봉우리를 등정해야 한다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등반가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영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사업의 절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정책은 한 시즌 만에 조용히 철회되었습니다. 그 법안의 세부 사항과 논란이 되는 정책을 조용히 폐기해온 네팔의 역사를 보면 이 법안도 스핑크스 대 타이슨 경기만큼이나 짧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상원이 통과시킨 후 그 법안은 네팔 하원에서 토론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도 그 법안의 상태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전체를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2월에 이 법안을 제안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뉴스를 팔로우했다면 네팔이 최근 정치적 대지진을 겪은 것을 아실 겁니다. 몇 달간의 부패에 맞선 격렬한 거리 시위 끝에 전체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단 7일 전에 새로운 의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 23,000피트 에베레스트 규정이 새로 선출된 매우 예측 불가능한 정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법안의 상태는 여전히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정권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등반에 관한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의회가 관광 수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조용히 이전 정권의 정책을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강력하게 시행할 것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새로운 정부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을 어떻게 다룰 것 같은지 말씀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는 가장 빠른 시점은 2027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이 이미 벌인 일입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일부 운영자들은 23,000피트 원정 등반을 에베레스트 준비 등반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운영자들은 이를 판매 전략으로 활용하며 지금 예약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문 닫히기 전 에베레스트 오를 마지막 기회입니다. 본질적으로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이 마치 폐업 세일처럼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상상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앨런 아넷은 에베레스트 등반 베테랑으로 23년 동안 매 등반 시즌을 추적해왔는데 이번 시즌에만 네팔 쪽에서 약 850명에서 900명 정도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는 총 8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등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는 셰르파 지원 등반가들과 고객 또는 회원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것은 이 산의 모든 기록을 완전히 깨뜨릴 것입니다. 이전 기록은 2019년에 양쪽에서 합쳐 총 877번의 등정이었습니다.
같은 해 하루에 320명 이상의 등반가들이 정상 능선에 줄을 서 있는 이 상징적인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그 시즌에만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쪽 루트가 폐쇄되고 역사상 가장 많은 등반가들이 몰릴 산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합니다. 일부는 가짜 마가미를 피하려 서둘러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쨌든 네팔은 2026년에 단순히 판을 흔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진정으로 중요한 규칙들을 통과시켰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매달 페이트리언에 독점 영상을 올립니다. 관심 있으시면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먼저 여러분 지갑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부터 살펴봅시다.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이 외국인 1인당 15,00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인상된 건데 겉으로 보기엔 군중을 줄이기 위해 당연히 써야 할 방법처럼 들리죠. 가격이 오르면 찾는 사람도 줄어들겠죠. 간단한 경제 논리죠. 하지만 에베레스트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운영된 적이 없었죠.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사람들은 이미 가이드, 장비, 물류, 항공편, 그리고 베이스 캠프 비용으로 45,000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를 썼어요. 이미 세계 정상에 서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그 총액에 1만 5천 달러를 더 쓰는 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세계 정상입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네팔 정부는 이 수익을 산악 인프라 구축과 안전 및 쓰레기 규정 준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상주 산악 순찰대 팀을 베이스 캠프에 배치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그건 합리적 결정이에요. 산에 그게 필요하니까요. 수년 동안 베이스 캠프는 공식적인 감독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어 왔고 어떤 시즌에는 텐트, 운영자, 등반가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주 직원이 있으면 현장 안전 기준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또 다른 큰 변화는 폐기물 처리 방식입니다. 이제 에베레스트에 배설물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등반가들이 산에서 3만 5천 파운드가 넘는 인분을 배출했습니다. 완전히 적재된 픽업 트럭 8대의 무게에 해당하는 분뇨가 아무것도 분해되지 않는 고도에 산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 분뇨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계절이 바뀌고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2024년 시즌에는 원정대마다 4,000달러의 환불 가능한 보증금과 등반가들이 산에서 반드시 가지고 내려와야 하는 특별 제공 분뇨 봉투가 도입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모든 등반가는 원정이 끝난 후 베이스 캠프에 약 17파운드, 약 7.7kg의 쓰레기를 반드시 반납해야 했습니다.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기준을 지키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꽤 간단해 보이지만 등반가들은 금방 아무도 쓰레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죠. 그래서 등반가들은 캠프 3나 캠프 4에서 쓰레기를 내려오는 대신 수십 년 동안 버려진 장비, 산소통, 그리고 인간 배설물로 인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캠프들이 점점 접근하기 힘든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등반가들은 단순히 산의 아래쪽 경사면에서 쓰레기를 모았는데 그곳은 청소가 쉬웠고 무게도 가벼웠으며 위험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그 허점이 막혔습니다. 모든 원정 등반가는 총 최소 17파운드의 쓰레기를 반드시 내려와야 하며 그중 최소 5파운드는 반드시 캠프 이상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네팔은 2026 시즌에 2만 1000피트에 위치한 캠프이에 직접 감시팀을 배치했습니다. 이 팀은 사가르마타 오염통제위원회, 줄여서 SPCC가 운영하며 SPCC에서 제공한 쓰레기 봉투만이 베이스 캠프 위에서 허용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모든 봉투는 지급될 때 기록되고 돌아올 때 직접 수거되어 확인됩니다. 마지막 세부 사항이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산에서 이전의 모든 쓰레기 규칙은 베이스 캠프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확인할 때쯤이면 등반가는 이미 내려온 뒤였습니다. 고직 캠프들은 이미 시즌이 끝나서 버려진 상태였고 그곳에 남겨진 모든 것은 내년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영원히 그곳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체크포인트는 산 자체에 있습니다. 또한 봉투가 정해진 고도에서 정해진 무게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보증금만 잃는 게 아닙니다. 네팔은 또한 쓰레기 정리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이 확인서는 공식적으로 원정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앞으로 이곳에서 다시 등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SPCC는 등반가들이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그들이 직접 드론을 보내서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2014년에 네팔은 조용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DJI 프라이카트 30 드론의 산소통을 베이스 캠프에서 1캠프로 실어 나르고 돌아오는 길에는 쓰레기를 실어 내렸습니다. 등반 커뮤니티는 신중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거리는 셰르파들이 왕복하는데 6, 7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드론이 이런 일을 해낸다면 물류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도 기술이 강풍, 추위, 고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아이스폴의 환경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은 해냈습니다. 이 드론은 베이스 캠프에서 캠프 1까지 왕복하는데 7분도 안 걸렸습니다. 2025년에 이 프로그램은 산에서 1톤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했고 2026년 등반 시즌에는 그 범위가 단순한 쓰레기 수거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드론이 등반 경로 탐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에 어떤 원정 고객이 발을 들이기 전에 아이스닥터로 알려진 소수의 엘리트 셰르파 팀이 혼자서 쿵부 아이스폴에 들어갑니다. 이들의 임무는 언제든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는 집 크기의 얼음탑들로 가득한 살아 움직이는 빙하를 지나 얇은 둔 아래에 숨겨진 수십 미터 깊이의 크레바스를 피해 안전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이스 스크루를 받고 고정 로프를 설치하며 모든 네팔 루프 등반가들이 생명을 의지하게 될 알루미늄 사다리를 크레바스 위에 놓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이 일을 해왔으며 과장 없이 말해 에베레스트에서 상업 등반이 가능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2026년에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드론이 먼저 경로를 비해갑니다. 드론은 사람이 얼음에 오르기 전 공중에서 정찰합니다. 8명의 드론 조종사 중 3명은 직접 아이스폴 닥터로 교차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보는지 말이죠.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때 소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고 음성 사서함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드론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의 경로를 정찰해서 인간이 미지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올해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해발 2만 1000피트에 위치한 캠프 2까지 드론 운행을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산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방식에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는 셈이죠. 이 혁신은 정말 더 좋은 시기에 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30년 넘게 에베레스트 상업 등반을 가능하게 했던 셰르파 노동자들이 아이스폴 루트 때문에 조용히 에베레스트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스티븐 셰르파, 아시안 트레킹의 CEO는 드론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쿤부 아이스폴에서 짐을 들고 오르내리는 일은 히말라야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더 많은 셰르파들이 그 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레스트 하단부보다 마칼루, 마나솔로 등 다른 봉우리에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셰르파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신체적 위험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위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레스트가 빠르게 녹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발 26,000피트 위에 위치한 사우스 콜빙하는 쌓인 속도보다 약 80배 빠르게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 2000년 동안 형성된 얼음을 불과 25년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베이스 캠프와 캠프 1 사이에 위치한 쿤부 빙하조차도 이제는 측정되고 기록될 정도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부족한 겨울 강설량으로 인해 얼음이 예년보다 더 느슨하고 더 조각나 있으며 더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즌은 12일이나 늦게 시작됐습니다. 아이스폴 루트 개척 대원들조차도 안전한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번이나 막다른 길에 부딪혔었습니다. 2026년에도 그들에게 같은 문제가 생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셰르파에 대해 말하자면 2026년에는 마침내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모든 정상 등정을 가능하게 한 전문성과 노력의 주인공인 셰르파들의 사망 보상금은 약 1만 달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이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의 가치는 서류상 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고상 가이드에 대한 보상금이 마침내 다시 인상되어 15,000달러, 즉 약 200만 네팔 루피가 되었습니다. 베이스 캠프 직원들은 약 11,250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셰르파의 시신을 수습하고 반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시신 관리 보험이 이제 모든 원정 운영자에게 의무화되었습니다. 네팔은 또한 2026년을 위한 셰르파와 가이드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추가 확정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에베레스트의 모든 가이드, 사다르, 그리고 지원 인력은 네팔 시민이어야 합니다.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출신의 서구권 공인 가이드들은 더 이상 에베레스트에서 선임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원정은 전원이 네팔 국민으로 구성된 네팔 현지 회사를 통해서만 예약해야 합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제 모든 26,000피트 이상의 봉우리에서는 최소 1명의 가이드당 2명의 등반자 비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독 등반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금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현명하게 들립니다. 수세대에 걸쳐 이 산에서 일해온 셰르파와 네팔 가이드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산의 길, 위험, 그리고 변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원정을 이끌면 안 되나요? 이 규정의 유일한 문제는 네팔 가이드가 실제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훈련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과거에는 에베레스트에서 가이드를 하기 위한 최고 기준이 IFMGA 자격증이었습니다. IFMGA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으로 수년간의 훈련과 기술 시험, 그리고 다양한 산악 환경에서의 입증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는 상당히 권위 있는 자격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이와 비슷한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는 네팔 여권을 가진 사람이 베이스 캠프에 나타날 의지만 있으면 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허점이 있는데,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과 가이드와 함께 등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점입니다.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큰 운영사 중 하나인 세븐 서밋 트랙스의 매니징 디렉터 믹마 셰르파의 말을 인용하자면, 전문 등반가가 규정을 지키기 위해 가이드를 고용하더라도 혼자 등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허점은 단독 등반 금지에도 적용됩니다. 서류상으로는 에베레스트에서 단독 등반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해발 24,500피트에 위치한 캠프 3 이상으로 올라가면 누가 누구와 로프를 묶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팔이 이 규정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아니면 실제로 집행할 수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의 매력은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그 정상에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으며, 어떤 허가증 수수료도, 어떤 국회 법안도, 어떤 드론 프로그램도 그 근본적이고 완고하며 인간적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2026년은 최근 어느 시즌보다 더 많은 물음표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등반 역사를 영원히 바꾼 스캔들이었습니다. 폐쇄된 북쪽 루트. 잘못 시행된 안전 법률로 인해 사상 최대 인원이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이 실제로 통과된다면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사람이 정말로 달라질까요? 아니면 부유한 관광객들이 그냥 돈을 내고 자신의 체크리스트에 정상 등정 기록만 추가하게 될까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등반가의 이야기가 네팔인이 왜 경험 없는 등반가들을 이 산에서 막으려 애쓰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등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에게 계속 가면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갔습니다.